저희가 얼마 전부터 북자직걸 방송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김에 2년 전에 멈췄던 사이드킥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2016년 8월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지금이 다시 1년 거의 2년 다 돼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북자직걸은 한 가지 책을 두고 그 여러 명이서 각자의 생각을 토론을 하는 형식의 방송인데요. 사이드킥은 그와는 조금 다른 방송이 되려 합니다. 일단은 노골적으로 처음북스의 책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설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라고 한 달 전에 출간한 저희 책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처음 출판사의 편집장이고요. 앞에는 유진 씨, 네. 이 책을 편집한 편집자가 앉아 있습니다. 유진 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자기소개요? 저번에 옛날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네. 처음북스 출판사의 편집자 전유진이고요. 이번에 얘기하게 될 책 소설 어떻게 읽고 써야 하는가를 편집했습니다. 그럼 이 책을 한번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소설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라는 책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설의 초고를 가지고 초고를 고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소설 쓰는 법의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책이긴 해요. 대신 이제 초고를 고쳐 쓰는 방법에 더 포인트를 둔 정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독특했던 거는, 독특했다기보다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는 영감이 떠오르면 쓴다거나 어떤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무슨 보고서를 쓰듯이 소설을 쓸 수 있도록 각 내용을 분석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소설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재능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 쓰게 하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이랄까? 상당히 분석적이라서 오히려 이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처음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글을 쓰다가 막히셨던 분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좀 고민하셨던 분 같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교 강의에서 작가지망생들 대상으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이라서 강의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글쓰기 강의록. 그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을 보면은 그 기본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소설 쓰기 그리고 소설을 읽기부터 사실은 시작해요. 이 책은 소설을 그래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작가로서 혹은 작가 지망생으로서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석적일 수밖에 없고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를 보면 하나도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그 분석하면서 보느라고 즐기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보느냐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그 생각보다 책은 좀 저희 책이지만 좀 어려워요. 이게 쉽게 어떤 용기를 주거나 너는 소설을 쓸 수 있어라고 이제 자기 개발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고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하느냐,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화가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작가가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말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는 데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책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도움이 될 책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목차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처음은 이제 들어가기라고 해서 작가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고 또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돼 있고요. 총 2장으로 나눠져 있고 부록으로 공부거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소설의 연속선이라고 해서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소설의 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고 고쳐쓰기를 설명하고 또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도 합니다. 고쳐쓰는 단계를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기, 계획하기, 과정, 다듬기 이렇게 나눠서 초고를 고쳐쓰고요. 마지막에 부록에서는 이제 뭐 실제 소설에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 시나리오를 이제 쓰라고 중간에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샘플이 있고 소설의 타임라인을 쭉 짜는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장면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템플릿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는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주제를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흐트러진다는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이것도 저희가 출간한 책인데 헐리우드 스토리 컨설턴트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보면은 항상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시작할 때 시작을 하라고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캐릭터한테 어떤 과거가 있을 테고 그 과거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캐릭터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시점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책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소설가로서의 자세는 저는 와닿았던 게 어쨌든 써라. 일단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반복하라고. 항상 똑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시간을 들여서 글을 써라 라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영감이 항상 떠오르면 글을 써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글을 쓰려면은 정말 같은 시간에 언제나 글을 쓸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보통 소설이 우리나라 소설은 원고지로 1만 매 정도가 되면 한 장에 한 권의 장편 소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따지면은 만 매가 아니죠. 10만 매니? 몇 매지? 200자 원고지로 따졌을 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000매? 1000매 정도가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매 정도만 쓰면은 3달이면 장편 소설을 한 사람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누구나 소설을 어떻게 보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고지로 쓰면은 조금 생각이 이상하니까 A4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A4지 하나에 원고지가 한 8.5매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A4지 하나 정도를 매일 쓸 수 있으면은 100일 정도면은 소설 한 권을 쓸 수 있다. 그 글자 수로도 많이 세시더라고요. 뭐 하루에 5,000자에서 10,000자 이렇게 잡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잡고 뭐 양이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더라도 일단 목표를 잡고 매일 똑같은 양의 글을 똑같은 시간에 쓰는 방법을 택해야 일단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지 앞으로 전진이 돼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 다 고치면 되니까 일단 쓰고. 그렇죠. 이 작가는 일단은 초고는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라라고 주장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조금 이 책에 대해서만 그냥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하듯이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 책의 대상자는 일단 초고를 써본 사람이 일단 대상이긴 한데 만약에 초고를 써본 적이 없다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책을 가지고 이 책에서 하는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면은
자신의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해볼 부분은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그 처음에 발달학인가요?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초고 고쳐쓰기. 2장 초고 고쳐쓰기 부분을 네.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일단 이 책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개하는 책도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저희도 다 못 읽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스로의 초고도 없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샘플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거는 이 방송인과 함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와 저희 블로그, 그러니까 처음북스 블로그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처음북스 혹은 북자직걸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팟빵을 통해서도 이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 샘플이 되는 소설은. 그러니까 그 소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실습하기 편하게 일단 단편 소설로 올려드릴 거고요. 단편 소설은 한 원고지 80매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읽으시면 30분에서 40분이면 일단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분량을 다 읽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설은 사실은 제가 쓴 건데 제가 이제 취미로 소설을 조금씩 써요. 근데 이 소설이 아주 훌륭해서 뭐 샘플로 삼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라서 삼은 이유가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이 소설 자체가 현재 초고입니다. 아, 초고예요? 네. 이 소설 자체가 뭐 읽기는 두세 번 읽어봤더라도 이 내용을 고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오타 정도만 좀 수정한 정도의 정말 말 그대로 네, 쭉 캐릭터나 뭐 이런 생각하고 건 쓰신. 네, 초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고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네. 이제 독자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고치면서 저희가 얘기한 거랑 또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첫 번째 단계 자세히 살펴보기 중에서 설명하기 부분만 이번엔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이상 되는 부분은 사실 이 방송 중에서 분석하기도 힘들고 그건 실제로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이 설명하기 부분이 기초가 되지만 한번 이렇게 책을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이 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고치면 될 것인가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진 씨가 뭐 여기 설명하기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인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우선 첫 번째 단계 자세히 살펴보기에서의 설명하기고요. 설명하기 무슨 이야기일까는 총 10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초고 요약하기, 두 번째가 한 문장으로 주제문 적기, 세 번째가 어떤 이야기인지 사건과 그 영향 요약하기, 네 번째는 소설의 시각과 의도 분명히 하기, 다섯 번째는 소설의 배경 그리기, 여섯 번째는 드러난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의 타임라인 만들기,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 확인하기, 여덟 번째는 주인공이 누구를 상징하고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어떤 변화를 맞는지 설명하기, 아홉 번째는 주인공의 운명과 보여주고 싶은 주제에 관련성 설명하기, 마지막 열 번째는 소설의 다른 주요 인물 설명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네.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초고 요약하기고요. 이제 저희가 올려드린 PDF 파일 보시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고 요약하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해줬거든요. 사건의 넓은 흐름과 갈등의 큰 축을 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요약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의미로 한번 따져봤을 때 유진 씨는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뭐라 해야 되지? 중심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싸우기 싫어하는 싸움꾼과 뛰기 싫어하는 달리는 개의 이야기라고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주축이 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고릴라라는 인물과 그 고릴라가 키우려고 하는 뛰기 싫어하는 그레이하운드 스피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뭐 줄거리는 제가 읽으시겠지만 혹시 안 그래도. 읽고 이 글을 들으실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주인공은 별명이 고릴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주인공이죠. 사실은 뭐 만화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주인공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그 주변에 다니는 불량한 친구들, 한 명은 곰보라는 캐릭터고 한 명은 생지라는 캐릭터인데 이 두 명과 몰려다니면서 밤에 좀도둑을 하면서 살죠.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밤에는 좀도둑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스스로는 이런 일을 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근데 이 고릴라한테는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아주 상체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고릴라거든요. 그 주먹도 크고 상체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쟤는 참 싸움을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라서 또 그에 대한 재능도 있어요. 싸움에 대한 재능도 있어서 사람들은 다 좀도둑이기도 하니까 너는 어떤 싸움 쪽으로 나가라라고 추천을 해주죠. 주변 사람들은.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나 싫은데 어느 날 좀도둑질을 하다가 개를 한 마리 훔치게 되죠. 강부자라는 집에 들어가서 개를 한 마리 훔치는데 그 개가 알고 봤더니 그레이하운드라는 종의 개인 거죠. 그래서 그 개가 근데 또 그 개도 특징이 있는데 그레이하운드는 알다시피 경주견으로 쓸 만큼 활발한 개고 잘 달리는 개거든요. 근데 이 개는 달리기를 너무 싫어하는 개예요. 그래서 맨날 누워만 있고 싶어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100m마다 쉬어야 되고. 네. 그 개가 이제 고릴라 입장에서는 자신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과 비슷한 개를 바라보고 나도 더 이상 싸우면서 살기 싫다라고 결심을 해서 마지막에는 뭐 스포일러를 꼭 해야 되나? 저 지금 방금 다 넣은 얘기했는데 마지막에는 읽어보시기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초고를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제가 아주 뭐 길다면 길게 요약을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우기 싫어하는 한 남자가 달리기 싫어하는 개를 만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싶어하는 이야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설은 단편이라 요약하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근데 본인이 장편을 좀 쓰려고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사건이 많고 인물도 또 많이 나올 거고. 네, 거기서 어떻게 중심 사건을 잡고서 그 중심 사건이 주제와 연결이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면서 한번 요약 연습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추천하는 바는 그 인터넷 서점에 보면은 책 요약들이 있거든요. 뭐 예스24나 뭐 인터파크나 교보 알라딘에 들어가시면은 출판사들이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많이 해놨어요. 그 출판사들이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서 자기의 책을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는지 또 여기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저자는 제시를 해뒀거든요. 요약할 때 연습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유진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요약을 해보고 그거를 요약문을 읽어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요약문을 다시 써보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양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약문을 읽어보는 게 요약문을 더 효과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출판 서평 잡지, 뭐 우리나라 잡지 같은 경우에는 출판저널이나 기획회의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런 잡지를 구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온라인 서점에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서점에서 그런 보도자료라고 하죠. 온라인 서점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읽어본다는 게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보도자료라는 거는 출판사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사실 자랑하려고 쓴 그쵸, 홍보용. 글이거든요. 근데 아직 본인의 완성품은 없지만 이 책이 어떤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면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글이 보도자료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다른 편집자가 있고 그걸 보도자료로 썼을 때 이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글을 쓰면은 반대로 더 그쵸? 글이 잘 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초고 요약하기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한 문장으로 주제문 적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꼭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책이 어떤 책인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요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네. 유진 씨가 요약을 하자면 한 문장으로 주제문을 뭐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바를 결국 약간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 개척해 나가는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계속 스포일러가 되는데 근데 이건 해피엔딩이니까 상관도 없고 사실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네. 이미 결론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 책에서도 계속 이게 얘기를 해주는데 글을 쓰다 보면은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웹소설 시대잖아요. 웹소설, 웹툰 시대인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지 않고 연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연재를 하다가 그게 인기를 얻으면은 그 방향으로 글이 발전을 하고 그 발전을 하다 보면 보통 산으로 간다 그러죠. 이야기가. 댓글 보고 그러면 이게 낫겠다라고 분위기를 타면서 점점점 쓰다 보면 결국 뭐라 해야 되지? 소위 캐붕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결국 캐릭터가 완전히 처음에 나왔던 캐릭터의 매력이랑 완전 달라지는. 아침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연재 중단을 하시거나 조용히 사라지시거나 하시는 작가님들이 꽤 그쵸. 있으시다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글은 썼지만 내가 뭘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자기의 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책에서는 딱 잘라서 출판된 소설을 읽고 서평자나 독자가 이 책은 어떤 것에 관한 책이다라고 딱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자기가 확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쓴 주제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소설에서 하고 싶었던 바는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바를 한번 밀고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걸 그냥 스토리로 한번 바꿔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네요.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챕터에서도 또 연습하기라고 이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길긴 한데 네.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설의 주제문을 적고, 그러니까 쓰신 소설도 괜찮고 아니면 읽어본 소설도 괜찮아요. 소설의 주제문을 적고 소설이 그 주제문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이제 내가 쓴 소설 말고 다른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설로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을 쓸 때 거기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제문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겠다고 언제 생각했는지, 내가 언제 생각했는지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글을 고쳐야 돼서 이 목록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전처럼 온라인 서점에서 소설을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도 주제문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작가 목록을 만들어서 각 작가마다 최소 2-3권은 읽어보고 그 책마다 주제문을 적어보신 다음에 이제 그 주제문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주제인지 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아니면은 반대로 특정 주제나 테마에서 유독 돋보이는 작가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서도 또 이제 책을 여러 권 읽어보시고 또 책마다 주제문을 적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쓰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쓴 책을 읽고 독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독자에게 어떤 소설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뭐 주제문이나 문체든 어떤 남들과 다른 무엇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션은 한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섹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3번 어떤 이야기인지 사건과 그 영향 요약하기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건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플롯이라고 이야기할지 그거는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주인공 혹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사건을 요약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제로 든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일단 사건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2가지 사건 혹은 3가지 사건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사건은 개를 훔치는 이야기. 원래 개를 훔치려고 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개를 훔치게 된 이야기. 두 번째 사건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를 훔친 집에 다시 들어간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사건은 이제 주인공이 모든 사건을 마치고 나서 만화가를 찾아가는 이야기. 크게 3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사건을 요약한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건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사건은 개를 훔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그 개를 훔치는 이야기가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개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그 결과 만화가를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화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주인공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적 갈등을 증폭시켜주는 어떤 동지를 찾은 거죠. 비록 게이지만 자기의 동지, 똑같은 입장인. 그래서 두고 올 수 없었고, 그래서 버릴 수 없었고, 계속 기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갈등이 가장 폭발하는 사건인 거죠. 그 다른 2명의 캐릭터들과 강도, 이번에는 이제 좀도둑 정도가 아니라 강도를 하러 가죠. 같은 집을. 납치와 감금을 모든 범죄는 네. 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으나 하게 되는. 그러려고 사실은 한 거죠. 그러니까 썩 원하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주인공은 썩 원하지는 않았으나 가긴 갔으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던 사람과 여전히 같이 강도 공모를 하러 이전에 들어갔던 강부자의 집이라는 곳을 다시 들어가죠. 그 전에는 훔쳐나온 게 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강부자의 집에서 현금을 뺏어 버리겠다는 그런 그렇죠. 납치를 해서 하면은 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전에 겪은 일 때문에 주인공은 거기서 반기를 드는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주인공의 변화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갈등의 폭발? 이 사건으로 정말 이쪽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바가 많이 달라서 그냥 원하는 바는 이렇게 방에서만 조금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이제 완전히 딱 끊어버릴 수 있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사실 강아지가 있었어도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 만화가를 찾아가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거꾸로 강아지가 없었다면 그냥 강도 행각을 꾸준히, 도와주고 네. 그냥 넘어가고 또 후회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 수 있는 사건. 네. 사실 클라이막스 부분이라 이 부분의 모든 감정이 다 증폭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마지막 만화가를 찾아가는 것은 사실 에필로그죠. 결국 좀도둑, 강도 다 관두고 시골로 다시 돌아가서 시골에 사는 오래된 만화가,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떨어져서 웹툰이나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문화생을 모집하고 있는 만화가를 찾아가는 걸로 일단 이야기는 결말을 짓는데, 거기서는 그냥 모든 것을 해결, 그 뒤가 계속 남아 있지만 현재 상황 중에서는 해결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일단은 그 에피소드는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만화가를 찾아가기 이전 삶과는 정말 많이 다른 삶이잖아요, 사실. 이게 좀 어쨌든 사실 만화가 밑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 좀 방향성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위법적인 삶과 합법적인 삶의 큰 차이. 해피엔딩이 될지는 모르는 삶이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다. 있는. 이 정도 플롯을 느슨하게 연결된 플롯은, 여기서 이제 플롯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한번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소설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요소로 보통 구분이 되잖아요. 스토리, 플롯,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점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사건을 이야기하는 김에 소설에서 스토리라고 하면은 이건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다 각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스토리라고 하면은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전반적인 줄거리,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사건들을 플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아까 처음에 요약했던 1번 섹션에서 요약을 했었던 것이 말하자면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번 섹션에서 요약을 하는 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플롯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 쓰기 작법에 대해서 항상 스토리와 플롯의 중요성, 스토리, 플롯, 캐릭터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이 섹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습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지 한번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먼저 읽은 소설의 사건과 영향을 적어보시고 그 소설이 이야기 중심인가 아니면 플롯 중심인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소설의 사건과 그 영향을 적고 각 문장을 구성하는 사건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설인지 알 수 있도록 주제문에 적어서 책상 앞에다 이제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그 주제문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야기 중심인가, 플롯 중심인가 이것도 한번 판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섹션 이렇게 정리가 한번 또 되었고요. 네 번째 섹션 소설의 시각과 의도 분명히 하기입니다. 소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언제나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어떤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설의 시각과 의도를 분명히 한다라는 것에 이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습작에서 보이는 잘못 중 하나는 주인공이 사건을 주도하기보다 사건에 끌려간다는 것이다. 전혀 갈등이 없는 상황이라도 인물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물이 사건을 끌고 갈 때 그 인물의 전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듯이 전제는 주인공의 사건과 운명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될 때 생뚱맞게 진행이 되면 독자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주인공이 뭔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독자도 알 수 있고 주인공도 이제 정상적인 이제 루트를 밟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또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자면 소설가가 이어내는 이야기 속 세상에는 나름의 지배 규칙이 있다. 판타지, 과학소설, 로맨스, 역사소설, 종교소설, 미스터리 같은 장르 소설에서 이런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고 어떤 소설이든 계획적으로 지어낸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제로 드린 이 소설을 이야기하자면 뭐 판타지나 과학소설, 로맨스는 아니지만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세 명이 아주 암울한 삶을 살고 있고 세 명이 이 암울한 삶에서 적응하는 방식은 세 명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중에 생지라는 아이가 가장 생각이 없이 크게 한 건만 하면 이 세상 여기 뜬다라는 털어버릴 거다. 털어버릴 거다. 나름 곰보는 계획적이죠. 그렇죠. 정보를 모아서 마치 직업처럼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가장 도덕 특화적인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공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건 주인공이 좀 많이 맞는 편인 거잖아요, 결국. 그 주인공은 어떤 행동 대장이긴 한데 이 일이 싶지는 전혀 하고 않은. 싶지 않은 그렇게 그냥. 세 명의 등장인물로 일단은 이 소설의 배경을 엮은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배경은 아마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곳일 거예요. 아주 번화가는 아니지만 어떤 주택가에 있는 작은 도시. 사실 이 배경을 만들 때 저는 우리 동네를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본 것에서 아는 것에서 모든 배경이 나오잖아요. 저희 동네에 보면은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큰 저택 같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물론 그 집엔 CCTV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 집에는 과연 누가 살까? 그래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동네를 모티브로 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항상 우리 동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좀 일관되게 전제를 진행시키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읽는 분들은 조금 튄다 하는 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유신 씨는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바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안 그려졌던 거는 주택, 그 큰 저택이 하나 있다는 거. 네. 뭔가 그냥
평범한 주택가 느낌이었는데 이게 딱 그거 하나만 있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거기가 조금 유리된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 그렇잖아요. 보통 다른 동네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 저한테는 현실이었는데 누군가한테는 판타지. 네, 오히려 일부러 설정한 건 일부러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부러 포인트를 주신 건가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했었거든요. 보통 주택 가면 그냥 다 비슷비슷한 주택만 쭉 있는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집이 커지면 다 빌라를 짓잖아요. 몇 개 집을 합쳐서 빌라를 네. 짓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 집만은 빌라를 짓지 않고 큰 저택을 그냥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는 사실 이렇게 아주 으슥한 데는 아닌데 주택가 안쪽으로 약간 골목을 들어가면은 주변에는 다 빌라고 한 집만 커다란 누가 봐도 저택이라고 할 만한 집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사용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그러면은 이런 설정을 쓸 거면은 설명을 더 해주든가 작가가 이런 배경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이 사람들의 직업들은 다들 있는 거라서 그쵸.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배경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으면은 나중에 만약에 제가 이걸 고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는 설명을 정도? 한다든가 설정을 조금 더 일반적인 설정으로 바꿔야 하겠죠. 그러니까 저택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깨끗해 보이는 데라던가 이 정도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곳에 가면 너무 CCTV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만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CTV 생각해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소설이라는 건 어떤 장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장치 아까 여기서도 판타지 소설, SF 소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판타지 소설하고 SF 소설일수록 더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배경 설정. 그래요? 그래야 더 받아들이기 쉬워서. 그렇죠. 판타지는 어느 한 가지가 판타지인 것이지 거기에 사는 인간이 판타지스러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도 이입할 수 없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톨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한 언어 모든 것을 다 만들잖아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다 갑자기 확 깨는 이런 걸 보면은 설정과 어긋나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설정이 뭐 판타지인데 어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설정이 어긋나고 끝나버리는 거죠. SF면 어때? 작가만 좋은 설정이네요. 결국 어차피 SF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정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연습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연습하기인 것 같은데 네, 읽어드릴게요. 우선 또렷한 시각이 있는 소설을 떠올려보고 읽은 소설 중에 또렷한 시각이 있는 소설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 소설에서 그 시각이 제일 잘 드러나는 사건을 또 골라보고 만약에 이 소설을 왜 좋아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시각 때문에 그 소설을 좋아하는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독자들이 인간 본성을 이해하도록 결국 소설이란 작가가 얘기하기로는 모든 이야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은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독자들이 인간 본성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기 자기 소설에 나오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섹션까지 한번 정리가 됐고요. 네. 이제 총 10가지 섹션이니까 5번째 섹션까지 하고 네. 잠시 물러났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섹션 소설의 배경 그리기. 그 5번째 섹션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맥락과 범위 확인하기입니다. 이건 앞부분 아까 네 번째 섹션 하면서도 약간 이야기가 겹치긴 했는데 그 네 번째 섹션은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은 5번째 섹션은
그 맥락과 범위라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듯이 그 배경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샘플로 드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이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우리 주변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인물 위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경과 설정이 아주 그렇게 세세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간 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글을 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저희 동네 일단은 저희 동네를 배경으로 했고 그다음에 인물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만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생지라는 인물은 중국집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외삼촌이 하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분은 목욕탕에서 청소 일을 하는 분. 그 사람은 이제 곰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은 만나죠. 그리고 또 주인공도 일용직 노동자이긴 하지만 그냥 길 지나가다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주인공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 이 샘플에선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설명을 하면은 일용직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배달원 하면 모두가 알고 있고 대중탕을 안 가시는 분은 혹시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 그렇죠. 있으시니까요, 다들. 보통은 그 세신사 분들이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작은 목욕탕을 가면은 조금 큰 목욕탕을 가면 이제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배경은 이야기의 토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잘 짜놓으면은 그 다음에 캐릭터를 던져놓으면 그 배경 위에서 스토리를 캐릭터들이 만들어 나간다라고도 사람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소설가들이 많이 있죠. 그 자기가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렇죠. 뭐 캐릭터가 그냥 가는 대로 두기로 했다 이런 분들도 꽤 있고. 캐릭터가 죽을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있죠. 만들었지만 이미 책 안에서 나와 다른 그냥 다른 객체가 돼서 배경 위에서 그러니까 배경만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그 위에서 이제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캐릭터가 좀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주제하고 배경하고 캐릭터만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소설 쓰기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덜어놓게 되는 거죠. 근데 반복해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다 짜놨더라도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듯이 다시 쓰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는 좀 새롭고 괜찮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초고는 누구나 식상하거든요. 초고에서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이나 이런 맥락들을 바꿔보고 자기가 이미 한번 쓴 거라도 한번 바꿔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하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었던 책인데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라는 책을 이분은 예로 들었어요. 아담 존슨 풀리처상을 받은 책이고요.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라는 이 책은 배경이 북한이에요. 미국 사람이 쓴 소설인데 배경이 북한. 저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미국 사람이 설정한 북한이라는 것은 약간 판타지스럽더라고요. 모든 것이 통제를 받으나 거기에 절대자가 있고 거기에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1984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감시를 받고 좀 현실적이지 않은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인보다는 이분은 사실 근데 북한을 실제로 취재를 했더라고요. 북한까지 가서. 그러니까 사실 또 저희랑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봐도 좀 더 다르게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약간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경우를 좀 약간 장난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뭐 쟤는 미사일 발사한다고 하면은 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다 긴장하고 이러니까 또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서 좀 더 그 빅브라더 같은 느낌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맥락이 이 사람한테는 그 북한이라는 소재가 다른 맥락이었던 거죠. 저희가 바라보는 북한, 그쵸. 우리도 이제 북한을 소재로 하는 소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강명 씨 소설 중에 우리의 소원은 전쟁 같은 소설도 있고, 이창준님의 국가의 사생활. 근데 장강명 씨 소설이야말로 판타지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통일 이후의 세상을 다루니까 그렇기도 하고, 근데 다루는 결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방향성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그 맥락에 배경은 따라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은 곳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결국 그 맥락은 작가가 세우는 거다. 자기 자신의 그 정서나 시선이 결국 그 맥락에 녹아들어서 같은 배경을 가지고도 여러 다양한 소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도 전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뭐 종족이라고 하면 뭐 엘프가 나오고 드워프가 나와도 다 엘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위기나 드워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 처음에는 톨킨이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 캐릭터 특성이 달라지더라고요. SF도 스타워즈가 다르고 스타트rek이 다르고 구분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또 한번 연습이 있죠. 우선 맨 처음으로는 배경을 설정할 때 장소 이외의 요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깔리는 건 아니지만 배경에 깔렸을 때 괜찮을 것 같은 BGM이나 아니면 그 내가 설정한 해당 나라나 그 지역에 퍼진 뉴스나 뭐 계절의 변화에 따른 빛의 변화 같은 그런 자잘한 것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고요. 우선 일반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큰 꽃이 길에 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라늄 화분이 길가에 놓여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독자들이 이입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또 독자가 이입하는 것 말고도 글의 신뢰와 권위가 살고 인물의 인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감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는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이 되고요. 배경이 되는 장소의 계절을 고를 때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각 계절이 가진 장점을 활용을 해서 뭐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죠. 같은 배경이어도 우울하고 축축한 회색 겨울비가 내릴 수도 있고 또 화창한 봄에 나무에서 싹이 나는 그런 풍경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신 소설 중에 배경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한 소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소설에서 주요 사건이 일어난 장면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야기가 어떻게 그 배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배경이 사건이나 감정을 강화시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이제 변하는 요소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서 어떤 요소가, 그러니까 배경의 어떤 부분이 변했을 때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의 요소가 같이 변하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든 배경에 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배경의 목록을 만들어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거나 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계절이나 감각이나 이런 변하는 요소 등을 내 소설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쓸 수는 없는가?
혹은 반대로 더 간결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다른 색채를 입힐 수는 없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고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장면마다 일어나는 시간, 장면이 일어나는 시간을 쭉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빛의 변화를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 사건이 진행이 된다면 뭐 직장으로 출근하는 장면이나 반대로 저녁 시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뭐 학교를 마치고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섹션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5번째 연습 문제를 보니까 한마디로 구체성인 것 같아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배경을 만드는 것.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글에 적힌 어떤 그냥 만든 거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머릿속에서 이제 배경을 그리고 분위기를 그리면서 더 크게 이입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MP3 플레이어를 갖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아주 큰 대표적인 게 되는데 난 아이팟을 들고 다녀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성격이나 배경이 그쵸.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신발 나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뛰었다 보다 뭐 나이키를 러닝화를 신고 뛰었는지 아니면 에어조단을 신고 뛴다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하나를 설정을 함으로 해서 그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 쟤는 참 뛰긴 불편하지만 그 신발을 참 좋아하는구나. 매니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구체화가 되면 오히려 성격과 배경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5번째 섹션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마쳤고요. 중간에 한번 잠시 쉬려고 합니다. 잠깐 6번째 섹션부터 10번째 섹션까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수고하셨고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